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득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의 7번째 코너 마법의 돈 굴리기의 저자 김성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의 돈 굴리기 저자 김성일입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출연했으니까 그래도 좀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15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투자 공부를 하면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걸 알게 됐고, 저한테 가장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에게 이런 투자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나 팔았나요? 네. 홍 박사님의 추천 덕분에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초짜 작가 치고는 3세를 찍었으니까. 우와. 네.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살짝 붙여놓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네. 와, 3세면 성공이죠. 이게 대부분의 책 아시죠? 나오는 책 10권 중에 한 권도 1쇄 다 팔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3쇄면 상당한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말 책도. 기쁩니다. 다음 책도. 네, 다음 책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약속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움츠려 드셨습니다.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책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 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원래 서류철이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는데요. 금융 투자 업계에서 투자 자산의 조합이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고요.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이오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주식 3개, 4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책에서 구성을 해드려 본 겁니다. 주식, 국채, 달러, 해외 투자, 금, 현금 참 많은 투자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자, 자산별 비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군 선택을 하는 기준은 지난번 홍 박사님과 했던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런 6가지 자산군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산군에 대표되는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 ETF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투자 비중을 몇 프로로 해야 되느냐,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이제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크게 나누고 공격적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위험자산 7, 안전자산 3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위험자산 내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투자 간의 자산 배분을 또 하는 겁니다. 안전자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대 3입니다. 네. 예,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자, 근데 책이 2017년 장이 좋았다가 지금 나빠지는. 네. 어떻게 보면 1년은 좋고 1년은 나빴던 장 속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가끔 블로그에서 소개할 때는 2017년 3월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2017년 연말까지 했던 걸 몇 번 오픈한 적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쭉 우상향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 2월 달에 굉장한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굉장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책이 나오자마자 이 포트폴리오를 수행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연수익률은 한 2%대 정도 되고요. 기간, 즉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은 한 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씨 비율이 뭐예요? 네. 보통 수익률하고 변동성, 그 다음에 이런 위험 지표하고 보면 수익률은 높은데 변동성도 높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샤프라는 교수님께서 샤프 비율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샤프 비율로 보면 지금 그림에서 안정형이 가장 좋죠. 1.1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할 때 변동성보다 더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최대 낙폭입니다. 최대 낙폭이라는 것은 직전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냐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준점 편향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최근에 제일 높았던 금액을 자기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최대 낙폭이란 지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샤프 교수님께서 최대 낙폭을 감안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을 최대 낙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고 김씨 비율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연 2%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같은 기간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이 코스피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 그림에 있듯이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2018년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책에 나왔던 포트폴리오는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죠. 가장 중요한 건 표에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연수익률은 2%지만 변동성이 3%, 그리고 낙폭이 마이너스 4%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맨 왼쪽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마이너스지만 더 중요한 건 변동성 15,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0%나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미국 주식조차도 변동성이 10%에 최대 낙폭 마이너스 8%, 뭐 이런 성적을 냈거든요. 그런 걸 갖고 있던 분들이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지난 2년 동안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혹시 과거 옛날부터 한 2001년부터 장기 성과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TF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그 ETF가 추종하는 인덱스를 구해서 ETF의 과거 지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인덱스를 이용해 보면 앞에서 보셨던 포트폴리오를 2001년 1월부터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듯이 공격형은 수익률이 7%, 연 7% 정도 나오고, 안정형은 연 4.8% 정도 나와서 수익률은 낮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공격형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안정형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같이 비교하는 게 샤프 비율인데요. 위험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안정형이 샤프 비율이 1.5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요. 김씨 비율 역시 안정형이 1.3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어느 게 가장 좋으냐? 이건 취향의 문제입니다. 약간의 위험을 감당하더라도 난 수익을 더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격형으로 가시면 되고, 그래도 안정적인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 안정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런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서 백테스팅 할 때 이 뭐랄까요? 그 각 자산의 성과도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6개였잖아요. 그 네. 6개 주요 자산의 성과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앞에서는 이제 그 제 포트폴리오의 공격형, 중립형, 안정형을 비교했던 거고요. 이것은 실제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과 제 포트폴리오 움직임을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 코스피입니다. 역시 주식. 네, 주식이 1등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금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미국 S&P 500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S&P 500이 훨씬 우수했지만 2001년부터 보면 이런 성과라는 것이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코스피나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연 수익률이 9%, 6.7%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 포트폴리오는 6.1% 중립형이 그 정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변동성하고 최대 낙폭인데,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두 자릿수의 변동성에 최대 낙폭은 거의 마이너스 5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9%,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샤프 비율이나 김씨 비율로 비교해봐도 그 어떤 자산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최근에 상품이 나왔잖아요. 네. 달러 선물 ETF를 쓰셨는데, 달러 선물 ETF 말고 환을 오픈시킨, 다시 말해서 환해치를 하지 않은 미국 국채를 그냥 샀다고 생각하면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환노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홍충 박사님의 돈 좀 굴려봅시다 였습니다. 그 책에서 이 내용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책을 쓸 때,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할 때 이런 상품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책을 쓸 때 이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달러 ETF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에서 보신 것이 달러 ETF를 편입해서 운영한 결과였는데,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큰 두 개 자산운용사에서 환노출 미국 국채 ETF를 내놨습니다. 신년물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001년부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
왼쪽 그림이 이제 미국채 환노출을 편입했을 때 그림이고요. 그 성과가 오른쪽 표 중에 왼쪽 부분입니다. 즉 연수익률이 6.8%. 오,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네, 6.1이었는데 와. 6.1을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죠. 이야. 이 표를 차이가 좀 나네요. 네, 맞습니다. 표를 보시면 변동성이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나 최대 낙폭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를 주니까. 맞습니다. 네, 국채이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주거든요. 요새 3%가 넘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편입했을 때 위험 수준은 비슷하게 낮춰주지만 기대 수익을 더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진작 좀 나오지, 그죠? 네, 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네. 예, 야, 이게 이제 참 대단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대 낙폭이 적어요? 그걸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을 해야 포트폴리오 위험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제가 책에서 선정했던 6가지 자산군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18년 동안 보시면 파란색은 이제 상관관계 높은 거고 빨간색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흰색은 거의 0에 가까운 건데요. 보시면 자산들이 전부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네, 미국채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4 정도 나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을 또 이렇게 선정하는 6개 고르시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가장 좋은 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편입을 하면 어찌됐거나 길게 봤을 때 수익이 납니다. 다만 주식처럼 변동성이 클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비중은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좋은 데이터네요. 제가 다녔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까지. 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죠? 네, 일단 채권들을 굉장히 우리나라 좋아하는데 교직원공제는 확실히 훌륭하네요. 이게 대체를 상당히 많이. 네, 이번에 건물도 새로 지으셨죠. 네. 사학연금도 또 건물을 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은 뭐 서울 시내 굉장히 여러 채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 같고 대체로 못해도 주식은 그죠? 국내외 주식은 한 30% 이상은 네네. 다 담고 가는 교직원공제가 이제 조금 다르고 네. 예, 상당히 재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표를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최적의 비중을 어떻게 찾냐 이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 이제 석사 논문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각 연기금에 똑똑하신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도 비중이 다 달라요. 결국은 최적의 비중, 가장 우수한 비중이란 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그냥 n분의 1 해서 넣어도 괜찮은 성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즉 우상향하면서 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자산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너무 해도? 숫자를 그렇게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리밸런싱이 오늘 이야기의 사실 최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인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시죠. 네. 그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자산 배분을 했을 때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팔고 낮아진 자산을 사서 비중을 맞추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배분 투자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걸 이용한 트레이딩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밸런싱을 간단히 밑에 표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서 이걸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있다고 하고요. 현재 한국 돈 500만 원 그리고 미국 돈 500만 원으로 나눠놨습니다. 환율은 1,000원이군요. 네, 환율이 1,000원이니까 5,000달러를 갖고 있겠죠. 근데 한 달 있다가 환율이 100원이 올랐다고 했을 때 제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한국 통화는 그대로 500만 원이 있고요. 미국 통화 5,000달러가 환율 때문에 5,500만 원이 됩니다. 550만 원이 되면서 제 총 자산이 1,050만 원이 되죠. 이때 미국 통화로 바꿔놓은 자산 가치가 550만 원이기 때문에 한국 통화보다 50만 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건데 25만 원을 빼서 원화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525만 원씩 맞춰 놓는 겁니다. 근데 달러라는 게 뭐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럼 두 달 후에 900원으로 만약에 낮아졌다고 했을 때
미국 통화로 환전해 놨던 원화환산 가치가 4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 가치가 955만 원으로 제 돈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한국 통화가 525만 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찾아서 달러로 다시 바꿔놓는 거죠. 그 다음 3개월째 되는 달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됐는데 미국 통화를 원화 환산 가치로 보면 53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자산이 1,008만 원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리밸런싱만 해서 8만 원을 번 거죠. 아, 이거 참 뭐랄까 이렇게 많이 빠진 자산을 더 사게 만들어주는 네. 이게 리밸런싱의 핵심이다라는 걸 오늘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또 다양하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그 뒤에 그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림 부분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요거는 아마 김성일님 블로그에 올려주시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클로드 샤넌이 나왔군요. 네네. 리밸런싱을 하면 수익이 난다는 걸 앞에서 살짝 보셨는데 제가 생각해낸 게 절대 아닙니다. 1950년대에 많이 활동하던 클로드 셰넌이라는 천재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있는데요. 컴퓨터의 초기 모형을 설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벨 연구소에. 네, 맞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래 시장의 움직임 예측은 필요 없다. 무작위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오픈을 했고요. 이걸 이제 별명이 셰넌의 데몬이라고 해서 셰넌의 도깨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깨비가 무슨 짓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네. 이게 이제 빨간 선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네, 이 여기 보이시는 그 주황색 선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왼쪽 위에 그림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식 반, 현금 반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의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100개의 기간, 뭐 기간은 여러 가지로 세팅할 수 있지만 100개의 기간 후에 원금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포트폴리오 5대5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많이 났죠. 야, 이게 굉장한 성과인데요. 네. 이것은 그 전략적 가치 투자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워렌 버핏 역시 항상 현금 비중을 보유하는데 그분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지 이것만으로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밑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50%는 주식 1, 네. 50%는 주식 2인데 주식 2가 아주 네. 바보 주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걸 가지고 리밸런싱을 계속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율로 맞춰 나가게 되는데 정말 흥미로웠던 게 이 둘이 상관계수가 반대라는 게 약간 느낌이 오시죠. 여기 조정받을 때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상관계수가 반대인 자산. 네. 아무리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자산이라도 상관계수가 반대인 자산을 리밸런싱 해주면 이 빨간 선처럼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이게. 네, 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 등락이 심한 이 파란 선보다 오히려 수익률 포트폴리오는 더 좋아지는. 맞습니다. 네. 변동성은 더 작아지고요. 수익률이 더 좋아진 거를 그림에서 보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값이 많이 빠진 자산을 매수한다. 두 번째, 두 자산의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면 그 효과는 더 커진다. 네. 오른쪽 밑에 그림이 더 대박인데요.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네. 주식 1과 주식 2. 주식 1이 파란색 선이고 주식 2가 회색 선인데요. 이 주식 둘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두 주식으로 운용한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수익이 났거든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 두 주식을 보면 반대로 움직이죠. 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계속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하향하지만 상관계수가 반대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자산을 찾아낸다면 리밸런싱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들은 어느 순간 상관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먼저 택하시라. 그 오른쪽 위에 그림이 그건데요. 멋지네요. 두 주식이 우상향하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죠. 네,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보시면 그때 좋아지네요. 네,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공이 8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른 포트폴리오하고는 예, 잽이 안 됩니다. 야, 이건 정말 재밌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정말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샤넌의 도깨비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중요하다는 건지 알았고요. 최적의 리밸런싱 기간이니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도대체 어느 기간 만에 리밸런싱이 가장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논문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리밸런싱 기간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고요. 제가 못 찾아봤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JP모건 자산운용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자산 재분배, 리밸런싱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항상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멜켈 교수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찾았는데 존 보글이 이끄는 최대 인덱스 펀드 회사인 뱅가드사에서 이 리밸런싱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적의 재분배 기간이 얼마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빈도로 재분배하는 것이 우월한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재분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결론은 과도하면 거래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버튼 멜킬 교수님 말이 좀 네. 와닿네요. 네. 참고로 국민연금도 대략 이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실제 거래 수수료를 전부 계산해서 백테스팅을 해봤는데요. 뭐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뭐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었고요. 전략이나 대상 자산에 대해서 최적의 자산 배분 기간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4가지의 그 자산 리밸런싱 기간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깜빡하시면 2달에 한 번 하시고요. 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야, 이거 참 좋네요. 자산 배분의 투자가 기존 방법과의 관계라면 교육 과정이랑 비교한 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배분에서 각 자산으로 들어가고 자산 내에서 가치 투자를 할 건지 모멘텀을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 하고 계시죠? 이거 골라놓고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가치 투자를 막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차트 분석을 막 공부를 하시다가 잘 안 돼서 반대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나 이제 주식 안 해. 그러면 게 또 자산 배분이죠, 그것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 수익률. 야, 이게 참. 이분들은 좀 머리에서 지우는 게 낫지 않아요? 목표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통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거든요. 크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보통 30% 이상 되시더라고요. 그 정도 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자기 그 정도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워렌 버핏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워렌 버핏이 연평균 21%였고요. 그 조지 소로스라든지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도 20%대였습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좀 약간 소박한 투자자들에게 네,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너무 시대 수익률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 잘 적어놨네요. 그죠? 직업 일단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오고 네. 리밸런싱을 기존 걸 팔아서 하기보다 새 돈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즉 월급 받아서 매달 100만 원씩 하면 뭐 예를 들어 3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한다면 300만 원을 많이 빠진 자산을 사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정확히 그렇게 하면 되고 책에도 언급이 됐는데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보통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더 많이 쓰고 회사를 관두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돈 줄이는 게 훨씬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요. 좋은 직업을 얻고 그 직업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이런 게 훨씬 낫다라는 의미로. 예. 또 재테크 잘 되면요 회사 생활도 마음이 편해가지고 더 잘 돼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세요? 부동산으로 맞습니다. 돈 버신 우리 아유. 저기 지역 주민. 네네네. 갑자기 고통이 확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야 이거 멋진 명언이죠. 네,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자기한테 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투자 역시 똑같거든요. 처음에 내 돈 들어가기 전에는 공부가 잘 됩니다. 하지만 돈이 딱 들어가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뭐 30%막 깨지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마이크 타이슨한테 맞은 것처럼.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자의 기준을 오늘의 나로 정해보면 내일 오늘보다 좀 더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10억 100억 가진
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차츰 부자가 되어가 보시죠. 예,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셨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성일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